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우리 문학 테마에서 첫 번째 책 아이 로봇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이시고 불과 며칠 전에 우연히 김대식 교수님께서 또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서 또 이렇게 또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상과학은 사실 지금 오히려 좀 죽어 있는 편이고 1800년대 말서부터 이 2000년대 초반,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 그리고 그 중후반에 가장 정말 활발하게 되었었고, 그 중에 그 공상과학 소설을 이끈 3대 거장이 있으면 이 아이작 아시모프 이분과 아서 클라크, 그리고 이 로버트 하일라인 이 세 분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흥미로운 책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평생 거의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분야가 어찌나 다양한지 그 듀이 십신호법에서 거의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본래는 이제 뭐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실제로는 평생에 걸쳐서 이 과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고, 이분이 1920년대생이신데 20년생이신데 러시아에서 이제 3살 때 미국으로 2살 때 건너오시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2번의 세계대전과 또 공황을 보고, 그리고 또 이 태어났던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떤 정치 체계나 이런 거에도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종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분의 500권의 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공상과학 소설이고, 반면에 또 절반 정도는 완전히 그 비소설이라서 어떤 역사에 대한 거, 그리고 과학에 대한 교양 과학 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과학을 알리는 것에 정말로 많은 것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방대한 역사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러 종류의 역사책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주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무신론자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소설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 로봇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 이 책에 있는 것은 이제 1950년에 나온 것이라서 자그마치 지금보다 75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어떤 로봇의 이야기가 그때는 정말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현실로 정확히 된 그 상황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쭉 이분의 책이 그렇게 수백 권이 돼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연결돼요. 마치 발자크의 이 인간 희극처럼 그 많은 발자크의 소설들이 하나로 거대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분의 책이 이제 로봇 시리즈로,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하면서 나중에 그게 또 다 융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서 우리가 처음 로봇하고 정말 교감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로봇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반항을 해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보고 처음에 우리가 너무나 놀랐던 것처럼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이 그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5년 전에 이 말을 한 이후로 거의 모든 공상과학 소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다 쓰이고,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분이 다 처음 쓰신 말들이고, 우리 채팅 GPT도 이분의 소설책에 다 나오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분이 정말 많은 예언자였나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예언자라기보다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킨 영감이 너무 커서 이분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어떤 상황이나 기계나 어떤 기계가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의 정말 과학자들이 그걸 정말 실현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 수많은 책을 읽은 중에서도 가장 본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을 이 아이작 아시모프로 뽑았고, 그 중에서도 이 아이로봇하고 파운데이션을 가장 크게 해서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훨씬 전에 이제 70년 전에 써놓은 말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의 3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은 수많은 다른 모든 영화, 소설에서도 다 이어지게 되고 또 지금의 실제 로봇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큰 우리 이후로 70년이 넘는 시간에 우리 인류에게 큰 과학의 어떤 지표를 이렇게 세워준 그런 거에 비해서 책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이 나오게 되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단행본이나 단편, 중편으로 쓰여진 로봇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소녀를 사랑한 로봇이라고 해서 이 아이돌봄이 로비라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디 술래잡기 로봇이라고 해서 금성 수성할 때 그 수성에서 최적화돼서 수성의 광물을 캐내는 그런 것을 하는 로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큐티는 생각하는 로봇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벌써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어떤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를 학습시키는 로봇에 대한 개념이 그때 전혀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이분이 만드신 처음 개념입니다. 그리고 데이브라고 하는 거는 부하를, 우리가 보통 로봇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같은 거잖아요. 말 잘 듣고 일하고. 그런데 그 부하를 이제는 그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비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읽는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 로봇은 그냥 일만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읽으려면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물으면 큰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은 굉장히 틀린데 이때 이 로봇 제1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도 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혼선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또 처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이 책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이사이에는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불완전하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들은 다른 책들하고 굉장히 틀리게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파운데이션을 1940년대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1950년, 51년, 52년에서 그 3부작을 쓴 것이 파운데이션인데, 누가 뭐래도 그 뒤에 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파운데이션이 인류 역사에 어떤 끼친 것은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행성 간 이동을 해서 다른 행성에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 보면 이 사람의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전체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 안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파이널리는 굉장히 어떤 이 사람 말에서도 어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순진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계속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돌발사항에 부딪히고 더군다나 그게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파괴하는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우리 인류 전체가 그렇게 뒷짐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SF들이 막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려지는 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많은 소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는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하다가도 정말로 이 전체의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는 모두가 단결해서 또 어떤 해결책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보면 이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정말 이 어떤 로봇이 자아가 생겨서 내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개구장의 로봇은 유머를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바이어리에서는 이제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워낙 너무나 많은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작 아시모프 스스로가 써주신 아주 고마운 그 읽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 맨 처음에 읽기 좋은 것은 이 영어로는 유스, 한글로는 뭐 어린 시설, 청춘, 뭐 소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꼬마 둘이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도도 또 못한 모습이니까 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다 징그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계 생명체랑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 생명체랑 어떻게 그거를 이제 타협하고 서로 놓아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막 위험한 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서로가 이해해서 이 외계인과 다시 그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첫 번째 외계인과의 조우를 그 유스, 그 영어로 청춘이라고 해서 그 영화가 그 소설이 맨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라고 추천한 책이 이 아이로봇, 이 로봇 시리즈 단편선을 읽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추천해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파운데이션을 순서대로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분이 이 초반에 읽기 좋은 걸로 한 것이 강철 도시 또는 강철 그 동굴이라고 해서 케이브 오브 스틸인데 이것이 보면 이제 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외계인과의 조우, 그 다음에 이 로봇과의 어떤 공생, 그리고 공생과 발전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그 강철 도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로봇과 과학 기술에 의해서 너무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평화로워지고 완벽해진 거예요. 완벽한 유토피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정말 아주 평화로운 천국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꼭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개척정신과 어떤 상무정신, 내가 호전적인 좋은 의미의 호전적인 그런 호전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쾌적한 이 실내에서만 살려고 하고 저 야외로 이 실내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할 수도 없어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해진 상태죠. 굉장히 쾌적하고 모든 게 좋아졌지만 그런 나약한 상태라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기가 좋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개척 정신을 우리 어떤 몸 안의 유전자에서 끄집어내서 이 행성을 날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십억 년 뒤에는 이제 다 멸종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빨리 지금은 이 멀쩡해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 행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척 정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강철 도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뭐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파운데이션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행성으로 이주해서 자유롭게 사는 40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행성에서 나누어 살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정치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음모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파운데이션이 사람들에게 준 영감은 지금 봐도 어떻게 75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다 되지 못한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고 그 책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아시모프가 이 파운데이션까지를 쭉 쓰게 되는 그런 거에서는 실제로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 사람이 살았을 때가 사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자기의 어찌 보면 조국인 러시아가 그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소비에트 연맹으로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면서 바뀌는 몰락의 과정을 보게 되고 또 서구의 문명이 굉장히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는 훌륭한 문명이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1, 2차 대전의 그 어떤 인류의 종말 같은 그런 어리석인 자기 파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 중간에서는 또 대공황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 죽는 애 사느니 이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대하다고 믿었던 우리 인간의 이성, 자유유지 그리고 어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낼 수 있을까? 그 위대했던 로마가 그렇게 이제 쇠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위대한 서구 문명도 결국은 쇠망의 역사를 겪지 않을까? 그리고 쇠망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단순히 그냥 비극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얼핏 쇠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후에 아주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문명을 또다시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유명한 이제 이 듄, 그 이후에 이제 영화에 성공한 이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은 영화화나 드라마화에서 굉장히 너무 각색이 너무 심하게 돼서 제목을 차용했다는 거 빼놓고는 별로 의미가 없었지만, 듄은 굉장히 이제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을 하지만, 사실 그 듄은 이제 이 어떤 낙관적인,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것을 극복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아시모프의 역사관에서 반해서 인간들은 어리석고 뭐 이렇게 탐욕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결국 파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혼돈의 디스토피아를 만든 것이 이제 듄이 되겠는데, 듄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이것은 맨 처음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듄이 1965년 작품이기 때문에 1940년대서부터 만든,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든 오리지널 원형을 만든 거하고 또 원형의 어떤 패러디를 만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그 3부작 같은 경우는 이 휴고상에서 이 가장 위대한 이 상으로 선정된 책이, 모든 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책으로 뽑힌 책이었었고, 그때 마지막 경선을 같이 벌였던 책이 이 반지의 제왕 책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킨도 이 아이삭 아시모프가 받는 것에 또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너무 신기한데, 거의 이 책을 쓰는 그 로봇처럼 책 쓰는 기계라고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쓴 책의 혹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뭐 역사서도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이게 정말 뭐 수십 명이 썼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주제의 그런 거대한 빅히스토리 역사들을 세세하게 다 쓴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92년도까지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까지 이분이 많은 그런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직접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자기 파괴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 삶에서 같이 겪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어떤 과학에 의지해서, 또 그리고 이 어떤 자기 이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스토피아로 빠지는 와중에도 다시 길을 찾아서 헤매서라도 다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로 이분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 무신론자로 살고 이런 과학을 숭고했었지만, 실제로 평생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주해책을 엄청나게 썼을 정도로 어떤 신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통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한 것은 다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존의 종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뭐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아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자아가 생긴 로봇이 그런 인조인간, 인공지능 같은 것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결국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인조인간이 결국 프랑켄슈타인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 스스로도 파멸하는 것처럼, 그런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19세기 말서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걸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봇 책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주 아이들의 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아이들과 노는 상황, 그리고 또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게 로봇이 그냥 하나의 다른 거라고 보니까 그렇지, 로봇이 그냥 우리 주변에 어떤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너무 많은 거를 말해드릴 수 있는 작가라서 더 헷갈리기는 하는데, 뭐를 말해드릴까 참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뭐 나르는 택시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죠. 다 상용화에 이제 거의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게 뭐 황당한 얘기야 몇백 년 전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나르는 빗자루도 있고 나르는 양탄자루도 있고 하지만 이분이나 그 줄베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나 현실감이 있어 보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도 정말 저런 거를 만들 수는 없나? 그거를 만들려면 어떤 역학을 극복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정말 강한 동기부여를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분의 책에 있는 그 어떤 사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그런 사실들이 그때는 공상과학영화였지만 지금은 전혀 공상이 아닌 이 재미있게도 이분이 이제 1900 초반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에 가장 활발하게 이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썼었고요. 결국은 이분의 20대, 30대에 가장 아주 활발한 30대 초반에 가장 많은 활발한 이 공상과학 소설을 썼었고요. 정작 50년대 후반이 돼서 그때는 이제 정말 막 이제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보고는 오히려 이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이제 실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25년 동안 거의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 않고 실제로는 역사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교 서적이라든가 그런 전혀 다른 비공상과학을 쓰다가 다시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진짜 이제 과학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써달라고 해서 1980년대 후반서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또 공상과학의 어마어마한 수백 편의 책을 이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오히려 너무 막 어렵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막 머리를 써야 되는 또 최근에 이제 SF 소설 같은 경우는 켄 리우나 이런 분들 보면 재밌기는 너무 재밌지만 너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하고 앞으로도 좀 IQ 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 세계에서 살지도 못하겠는데 막 디지털 세상은 너무 어려워 싶은데 여기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안하는 어떤 로봇과의 어떤 공생, 협동 이런 거에서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로봇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 공생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그런 거 그리고 로봇조차도 자기를 무가치하게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스스로도 자기는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가치하게 파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도 사실 꽤 종종 그냥 이번 인생은 그냥 딜리트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꼭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소멸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정말로 나 자신을 살해하는 그런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로봇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고 또 유머러스하게 인간을 도우려고 하고 스스로를 더 돕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로봇에게 배울 게 많고 또 의존할 게 많고 로봇도 저런 고민을 한다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나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역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렇고 이번엔 나중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에서도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결국은 세상에 인간은 죽고 인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로봇들끼리만 살아남아서 사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사람의 이제 최후의 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답변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파운데이션도 나중에 보면 결국 사람은 막 이렇게 도태되고 어리석고 싸우고 이렇게 분열되고 속이고 힘을 얻고 파멸되고 이렇게 해도 이 컴퓨터는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스스로 진화해서 컴퓨터가 계속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 또 이 우주가 같이 살아남을 때 이 은하가 없어져도 또 다른 은하에서 또 다른 행성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컴퓨터의 어떤 진화라고 하는 것이 꼭
컴퓨터가 진화해서 그 우수한 기능으로 인간을 죽이는 데만 그 훌륭한 지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우주와 새로운 어떤 문명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파운데이션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게 막 8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파운데이션 1, 2, 3 이 3부작이 원래 오리지널 원작으로 1950년대에 매 한 권씩 이렇게 50년대 초에 1, 2, 3년에 이렇게 나왔던 책이고요. 그래서 최근 완전히 이제 종결하게 되는데 25년 뒤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더 재밌는 얘기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 이후 3부작의 그 이후 얘기를 쓴 것이 이제 5, 6편 그리고 그 이전 얘기를 쓴 것이 이제 0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듄도 똑같이 이 사람의 3부작을 보고 듄 3부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후를 이제 해서 듄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 됐지만 실제 오리지널은 이제 그 3부작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 3부작이 주는 그 영감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거기서 물론 이제 이 동시대에 어떤 추계 시대처럼 마치 그 25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그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이 1950년대 이 중반에 정말로 아서 클라크나 이런 그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보다 좀 전에 줄 베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어떤 시대를 만들면서 그 공상과학의 정말 르네상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그 황당무계하게 들렸던 그 공상과학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모두 다 현실이 된 거를 보면 정말로 사람이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는 것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이 로봇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로봇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간에게 내가 신체적인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거 지식적인 한계 상황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우리 문학 테마에서 첫 번째 책 아이 로봇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이시고 불과 며칠 전에 우연히 김대식 교수님께서 또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서 또 이렇게 또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상과학은 사실 지금 오히려 좀 죽어 있는 편이고 1800년대 말서부터 이 2000년대 초반,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 그리고 그 중후반에 가장 정말 활발하게 되었었고 그 중에 그 공상과학 소설을 이끈 3대 거장이 있으면 이 아이작 아시모프 이분과 아서 클라크 그리고 이 로버트 하인라인 이 세 분이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흥미로운 책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평생 거의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분야가 어찌나 다양한지 그 듀이 십신호법에서 거의 한 가지 빼고는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본래는 이제 뭐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실제로는 평생에 걸쳐서 이 과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고 이분이 1920년대생이신데 20년생이신데 러시아에서 이제 3살 때 미국으로 2살 때 건너오시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어떤 2번의 세계대전과 또 공황을 보고 그리고 또 이 태어났던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떤 정치 체계나 이런 거에도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종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500권의 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공상과학 소설이고 반면에 또 절반 정도는 완전히 그 비소설이라서 어떤 역사에 대한 거 그리고 과학에 대한 교양 과학 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과학을 알리는 것에 정말로 많은 것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방대한 역사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러 종류의 역사책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주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무신론자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소설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 로봇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 이 책에 있는 것은 이제 1950년에 나온 것이라서 자그마치 지금보다 75년 전에 나온 책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어떤 로봇의 이야기가 그때는 정말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었을 텐데 지금은 정말 현실로 정확히 된 그 상황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쭉 이분의 책이 그렇게 수백 권이 돼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연결돼요. 마치 발자크의 이 인간 희극처럼 그 많은 발자크의 소설들이 하나로 거대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분의 책이 이제 로봇 시리즈로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하면서 나중에 그게 또 다 융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서 우리가 처음 로봇하고 정말 교감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로봇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반항을 해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 보고 처음에 우리가 너무나 놀랐던 것처럼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이 그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5년 전에 이 말을 한 이후로 거의 모든 공상과학 소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다 쓰이고,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분이 다 처음 쓰신 말들이고, 우리 채팅 GPT도 이분의 소설책에 다 나오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분이 정말 많은 예언자였나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예언자라기보다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킨 영감이 너무 커서 이분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어떤 상황이나 기계나 어떤 기계가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의 정말 과학자들이 그걸 정말 실현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 수많은 책을 읽은 중에서도 가장 본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을 이 아이작 아시모프로 뽑았고, 그 중에서도 이 아이로봇하고 파운데이션을 가장 크게 해서 지금 우리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훨씬 전에 이제 70년 전에 써놓은 말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의 3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은 수많은 다른 모든 그 영화, 소설에서도 다 이어지게 되고, 또 지금의 실제 로봇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큰 우리 이후로 70년이 넘는 시간에 우리 인류에게 큰 과학의 어떤 지표를 이렇게 세워준 그런 거에 비해서 책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이 나오게 되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단행본이나 단편, 중편으로 쓰여진 로봇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소녀를 사랑한 로봇이라고 해서 이 아이돌봄이 로비라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디 술래잡기 로봇이라고 해서 금성 수성할 때 그 수성에서 최적화돼서 수성의 광물을 캐내는 그런 것을 하는 로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큐티는 생각하는 로봇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벌써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어떤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를 학습시키는 로봇에 대한 개념이 그때 전혀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이분이 만드신 처음 개념입니다. 그리고 데이브라고 하는 거는 부하를, 우리가 보통 로봇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같은 거잖아요. 말 잘 듣고 일하고. 그런데 그 부하를 이제는 그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비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읽는 거짓말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 로봇은 그냥 일만 잘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읽으려면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물으면 큰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은 굉장히 틀린데, 이때 이 로봇 제1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도 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혼선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또 처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이 책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이사이에는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불완전하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들은 다른 책들하고 굉장히 틀리게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파운데이션을 1940년대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1950년, 51년, 52년에서 그 3부작을 쓴 것이 파운데이션인데, 누가 뭐래도 그 뒤에 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파운데이션이 인류 역사에 어떤 끼친 것은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행성 간 이동을 해서 다른 행성에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 보면 이 사람의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 전체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 안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파이널리는 굉장히 어떤 이 사람 말에서도 어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순진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계속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돌발 사항에 부딪히고 더군다나 그게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파괴하는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우리 인류 전체가 그렇게 뒷짐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SF들이 막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려지는 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많은 소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는 그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하다가도 정말로 이 전체의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는 모두가 단결해서 또 어떤 해결책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보면 이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정말 이 어떤 로봇이 자아가 생겨서 내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개구장의 로봇은 유머를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바이어리에서는 이제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워낙 너무나 많은 책을 쓰다 보니까 아이작 아시모프 스스로가 써주신 아주 고마운 그 읽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책 맨 처음에 읽기 좋은 것은 이 영어로는 유스, 한글로는 뭐 어린 시설, 청춘, 뭐 소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꼬마 둘이가 이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도 듣도 못한 모습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 다 징그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계 생명체랑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 생명체랑 어떻게 그거를 이제 타협하고 서로 놓아주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막 위험한 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서로가 이해해서 이 외계인과 다시 그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첫 번째 외계인과의 조우를 그 유스, 그 영어로 청춘이라고 해서 그 영화가 그 소설이 맨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라고 추천한 책이 이 아이로봇, 이 로봇 시리즈 단편선을 읽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추천해 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파운데이션을 순서대로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분이 이 초반에 읽기 좋은 걸로 한 것이 강철 도시 또는 강철 그 동굴이라고 해서 케이브 오브 스틸인데, 이것이 보면 이제 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외계인과의 조우, 그 다음에 이 로봇과의 어떤 공생, 그리고 공생과 발전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강철 도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로봇과 과학 기술에 의해서 너무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평화로워지고 완벽해진 거예요. 완벽한 유토피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정말 아주 평화로운 천국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꼭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개척 정신과 어떤 상무 정신, 내가 호전적인, 좋은 의미의 호전적인 그런 호전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쾌적한 이 실내에서만 살려고 하고
저 야외로 이 실내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할 수도 없어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해진 상태죠. 굉장히 쾌적하고 모든 게 좋아졌지만 그런 나약한 상태라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기가 좋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개척 정신을 우리 어떤 몸 안의 유전자에서 끄집어내서 이 행성을 날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십억 년 뒤에는 이제 다 멸종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빨리 지금은 이 멀쩡해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 행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척 정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강철 도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이 파운데이션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행성으로 이주해서 자유롭게 사는 40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행성에서 나누어 살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정치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음모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파운데이션이 사람들에게 준 영감은 지금 봐도 어떻게 75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다 되지 못한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고 그 책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아시모프가 이 파운데이션까지를 쭉 쓰게 되는 그런 거에서는 실제로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 사람이 살았을 때가 사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자기의 어찌 보면 조국인 러시아가 그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소비에트 연맹으로 이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면서 바뀌는 몰락의 과정을 보게 되고, 또 서구의 문명이 굉장히 이성과 과학을 존중하는 훌륭한 문명이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1, 2차 대전의 그 어떤 인류의 종말 같은 그런 어리석인 자기 파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 중간에서는 또 대공황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 죽는 애 사느니 이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대하다고 믿었던 우리 인간의 이성, 자유유지, 그리고 어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낼 수 있을까? 그 위대했던 로마가 그렇게 이제 쇠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위대한 서구 문명도 결국은 쇠망의 역사를 겪지 않을까? 그리고 쇠망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단순히 그냥 비극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얼핏 쇠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후에 아주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문명을 또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유명한 이제 이 듄, 그 이후에 이제 영화에 성공한 이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은 영화화나 드라마화에서 굉장히 너무 각색이 너무 심하게 돼서 제목을 차용했다는 거 빼놓고는 별로 의미가 없었지만, 듄은 굉장히 이제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을 하지만, 사실 그 듄은 이제 이 어떤 낙관적인,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것을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아시모프의 역사관에서 반해서 인간들은 어리석고 이렇게 탐욕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결국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혼돈의 디스토피아를 만든 것이 이제 듄이 되겠는데, 듄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이것은 맨 처음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듄이 1965년 작품이기 때문에 1940년대서부터 만든,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든 오리지널 원형을 만든 거하고 또 원형의 어떤 패러디를 만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그 3부작 같은 경우는 이 휴고상에서 이 가장 위대한 이 상으로 선정된 책이 모든 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책으로 뽑힌 책이었었고, 그때 마지막 경선을 같이 벌였던 책이 이 반지의 제왕 책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킨도 이 아이삭 아시모프가 받는 것에 또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너무 신기한데, 거의 이 책을 쓰는 그 로봇처럼 책 쓰는 기계라고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쓴 책의 혹시 위키디피아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역사서도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이게 정말 수십 명이 썼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주제의 그런 거대한 빅히스토리 역사들을 세세하게 다 쓴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92년도까지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까지 이분이 많은 그런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직접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자기 파괴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 삶에서 같이 겪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어떤 과학에 의지해서 또 그리고 이 어떤 자기 이성에 그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스토피아로 빠지는 와중에도 다시 길을 찾아서 헤매서라도 다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정말로 이분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 무신론자로 살고 이런 과학을 숭고했었지만 실제로 평생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주의책을 엄청나게 썼을 정도로 어떤 신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통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을 부정한 것은 다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기존의 종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뭐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아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자아가 생긴 그 로봇이 그런 인조인간, 인공지능 같은 것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이 결국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인조인간이 결국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 스스로도 파멸하는 것처럼 그런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19세기 말서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봇 책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주 아이들의 동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아이들과 노는 상황 그리고 또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뭐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게 로봇이 그냥 하나의 다른 거라고 보니까 그렇지 로봇이 그냥 우리 주변에 어떤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너무 많은 거를 말해드릴 수 있는 작가라서 더 헷갈리기는 하는데 약간 뭐를 말해드릴까 참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뭐 나르는 택시 이런 것들도 우리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죠. 다 상용화에 이제 거의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게 뭐 황당한 얘기야 몇백 년 전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나르는 빗자루도 있고 나르는 양탄다지도 있고 하지만 이분이나 그 줄베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나 현실감이 있어 보여서 많은 과학자들이 나도 정말 저런 거를 만들 수는 없나? 그거를 만들려면 어떤 역학을 극복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정말 강한 동기부여를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분의 책에 그 어떤 사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던 그런 사실들이 그때는 공상과학 영화였지만 지금은 전혀 공상이 아닌 재미있게도 이분이 이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에 가장 활발하게 이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썼었고요. 결국은 이분의 20대, 30대에 가장 아주 활발한 30대 초반에 가장 많은 활발한 이 공상과학 소설을 썼었고요. 정작 50년대 후반이 돼서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보고는 오히려 이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이제 실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25년 동안 거의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 않고 실제로는 역사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교 서적이라든가 그런 전혀 다른 비공상과학을 쓰다가 다시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진짜 이제 과학이 발전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써달라고 해서 1980년대 후반서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또 공상과학의 어마어마한 수백 편의 책을 이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오히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막 머리를 써야 되는 또 최근에 이제 SF 소설 같은 경우는 켄 리우나 이런 분들 보면 재밌기는 너무 재밌지만 너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하고 앞으로는 좀 IQ 좀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 세계에서 살지도 못하겠는데 디지털 세상은 너무 어려워 싶은데 여기 이
그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안하는 어떤 로봇과의 어떤 공생, 협동 이런 거에서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사실 별로 없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로봇의 그 좋은 점을 잘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 공생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그런 거 그리고 로봇조차도 자기를 무가치하게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는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가치하게 파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도 사실 뭐 꽤 종종 그냥 이번 인생은 그냥 딜리트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뭐 단순히 꼭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소멸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정말로 나 자신을 살해하는 그런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로봇도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고 또 유머러스하게 인간을 도우려고 하고 스스로를 또 돕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로봇에게 배울 게 많고 또 의존할 게 많고 로봇도 저런 고민을 한다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나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역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나중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에서도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결국은 세상에 인간은 죽고 인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로봇들끼리만 살아남아서 사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사람의 이제 최후의 그 질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답변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그 파운데이션도 나중에 보면 결국 사람은 막 이렇게 도태되고 어리석고 싸우고 뭐 이렇게 분열되고 막 뭐 속이고 힘을 얻고 파멸되고 이렇게 해도 이 컴퓨터는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스스로 진화해서 컴퓨터가 계속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 또 이 우주가 같이 살아남을 때 이 은하가 없어져도 또 다른 은하에서 또 다른 행성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컴퓨터의 어떤 진화라고 하는 것이 꼭 컴퓨터가 진화해서 그 우수한 기능으로 인간을 죽이는 데만 그 훌륭한 지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우주와 새로운 어떤 문명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파운데이션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게 막 8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파운데이션 1, 2, 3 이 3부작이 원래 오리지널 원작으로 1950년대에 매 한 권씩 이렇게 50년대 초에 1, 2, 3년에 이렇게 나왔던 책이고요. 그래서 책은 완전히 이제 종결하게 되는데 25년 뒤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더 재밌는 얘기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 이후 3부작의 그 이후 얘기를 쓴 것이 이제 5, 6편 그리고 그 이전 얘기를 쓴 것이 이제 0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듄도 똑같이 이 사람의 3부작을 보고 듄 3부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후를 이제 해서 듄도 그렇게 두꺼운 책이 됐지만 실제 오리지널은 이제 그 3부작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그 3부작이 주는 그 영감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거기서 물론 이제 이 동시대에 어떤 추계 시대처럼 마치 그 25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그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이 1950년대 이 중반에 정말로 아서 클라크나 이런 그 로버트 하인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보다 좀 전에 줄 베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어떤 시대를 만들면서 그 공상과학의 정말 르네상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그 황당무계하게 들렸던 그 공상과학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모두 다 현실이 된 거를 보면 정말로 사람이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는 거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이 로봇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로봇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간에게 내가 신체적인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는 거 지식적인 한계 상황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로봇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
그 작가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든지 사실 인간은 본래 그 뇌에서도 어떤 비극적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입력하는 게 있고 또 그거 덕분에 인류가 살아남는데 생존에는 도움이 됐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다 파괴만 한 분명히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파괴하고 이게 이 모든 게 다 됐다 싶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어떤 자질은 반드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협동하면서 그렇게 분열돼 있던 사람들이 궁극에는 다시 또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초거대 빅히스토리를 그 아이작 아시모프는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신에 대한 종교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많은 책에서 그리고 또 그냥 유튜브로 그 보시면 많은 인터뷰로도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아이로봇 책은 이 책 자체도 너무너무 재밌고 동화 같은 얘기이지만 이 책 자체를 통해서 하나로 어떤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책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고 또 아이작 아시모프를 통해서 정말로 미래 과학이라든지 또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이런 정말 철학적인 그런 또 심리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이 로봇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이코 히스토리안이라고 해서 그 그 심리 역사학자가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살아갈 때 또 그 로봇으로 살아갈 때도 결국은 이 심리를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거대한 악의 어떤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좋은 쪽으로 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심리를 잘 알고 그것을 나의 심리 그리고 타인의 심리 그리고 심지어는 로봇의 심리까지 그리고 거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심리까지 그런 것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흥미롭고 거대한 영감을 우리 인류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작 아시모프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한번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하는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재테크는 이제 꼭 뭐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저도 전혀 재테크를 잘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지만 결국 이제는 재테크라고 하는 게 옛날과 다르게 어떤 생활의 지식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이게 어떻게 흐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또 어찌 보면 재테크를 나는 그냥 단지 돈을 바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러다 보니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공부가 되는 거에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해서 꼭 뭐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떠나서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는 물론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그 너머의 것을 또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다음 주에 재테크 시리즈도 그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